네, 안녕하세요. 확률론가 미분기야 시간입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인가? 네, 아무튼. 네, 그, 어, 녹화가 지금 갤러리 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잘 될 거라고 믿고, 네. 이제 한국은 내일부터 설 연휴인가요? 네, 어쨌든 설 연휴를 앞두고 스터디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황재영 선생님께서 곡선 파트 노트에 대해서 좀 맡아서 사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영 선생님, 혹시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또 아니면은 화이트보드로 다시 켜드릴까요? 안에 화이트보드로 네. 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이트보드로 켜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지? 여기, 저희가 하던 게, 요거. 네. 여기에 있었죠? 네, 이제 황교안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곡선에 대해서 불편한 점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한번 디스커션을 나눠보자는 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운영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현철 선생님 노트를 보면서 불편한 점들도 찾아보고 빠졌다고 생각하는 디테일들도 한번 채워봤는데요. 어, 하면서 느꼈던 점은 계산으로는 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게 그림으로 안 그려지다 보니까, 심상이 좀 안 생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난주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리캡을 해보면, 어, 일단은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곡선 중에서도, 정식 곡선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좀 했었고, 프레네 포뮬라를 가지고 이 곡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봤었고, 그 장현철 선생님의 렉처 노트에서는 또 이제 프레네 포뮬라에 이어서 카파랑 그 공률과 뒤틀림만 가지고도 이제 로컬하게는 복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했었던 이야기가 좀 곡선의 외재적과 내재적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 했었던 게, 이제, 언, 그, 유니스피드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언제 이제 구적 가능을 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등주부등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 카테고리로 나누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 맨 처음에 들었던 의문은 첫 번째 노트에 어, 등거리 사상 부분을 보면 5번의 곡선의 곡률은 외재적이다라는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곡률이라는 개념은 좀 내재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좀 서페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점마다 어떤 네 프로덕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로 침상을 그리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주장했었던 거는 곡선의 곡률이 외재적이라고 해서 뭔가 이 두 개의 곡률이 완전히 다른 곡률인지 처음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두 개가 완전 다르다면 그 두 번째 노트에 또 곡선의 곡률에 대응되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곡선의 그 곡률과 어, 곡면에서의 곡률이 대응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평균 곡률이다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그 두 곡률이 다르게 정의가 돼 있다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곡면의 곡률에서 또
평균 공률 말고 가우스 공률 같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가우스 공률이랑은 대응이 안 되고, 어, 꼭 평균 공률이랑만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전달이 좀 될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내재적과 관련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추가적인 거는 그 내재적이라는 말을 아이소메트리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아이소메트리에 의해서 보존되는 양이 내재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재적이라는 말에 심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채널지 선생님도 항상 들어주신 예시인데 R3 안에 있는 S2가 있어서 이게 R3에 들어가도 유지되는 게 있고 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도 유지되는데 이 S2기 때문에 유지되는 뭔가가 있다. 뭐 그게 좀 내재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단위원 일자리 S2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R3로 가지고 가는데 그 반지름이 두 배가 되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제 길이도 여기서 있었던 거랑 여기서 있었던 게 다르게 측정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아이소메트리로 생각했을 때 좀 다른 내재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소메트리 정의에 따라서 그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 미스매치가 어디서 생기는 건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결론이 났나요? 그 고민에?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계속 앞으로 지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혹시 내재적과 공유의 내재적에 관련해서 또, 일단 저의 그 고민이 납득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어떤 부분의 의문에 더 공감이 되시나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미분기를 지금 처음 배우는데 예전부터 듣기로 가스 공률을 정의할 때는 내재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게 되게 리마커블 띠어럼이라고 불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노트에서 배울 때 이거 외재적이라고 배워가지고 어?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아니면 이게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초심자로서 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가우스 곡률은 곡면의 곡률이잖아요. 그래서 음. 곡선의 곡률이 외자적이라고 한 것과는 뭐, 모수는 없죠. 약간 이상하게 네, 느끼실 수는 있어도. 네. 네. 그 부분을 제가 구별을 못하고 그냥 공유는 무조건 내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공명과 네, 곡선을 구별을 못하고요. 네, 네네네네. 이제 아셨으니까. 네, 되게 다릅니다. 네.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곡선의 곡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결론? 그러니까 노트에 있는 팩트로서 되는 얘기는 곡선의 곡률은 외재적이다. 다시 말해서 내부에서는 그 곡률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곡선이 직선이면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쫙 펼쳐져 있으면은 한 점에 서 있으면은 그 앞이 다 보일 것 같은데 곡선이 휘어 있으면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도 깔끔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냥 아,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건가?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결과에다가 끼워 맞추는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전, 그, 네네.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되게 외제적으로 들리는데, 앞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2차원이잖아요. 네. 최소 2차원이잖아요. 네. 2차원이 있으니까 이게 그, 뭐야, 눈앞에 보이는 것과 곡선이 휘는 게 보이죠. 아닌가? 네. 그래서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보인다라는 게 그, 일단 세팅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이 1차원이잖아요. 1차원인데, 거기 1차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3차원에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1차원에 사는 어떤 뭐 점이나 뭐 곡선으로 이루어진 또는 뭐 직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존재를 상상을 해본 거죠, 저는. 근데 그 아까 말씀대로 직선인 경우에 그럼 보인다는 거는 이제 빛이 눈에 들어오는 작용일 텐데, 그러니까 빛을 감지를 하는 거일 텐데, 그러면 이제 직선일 때는 빛이 일반적으로 그 3차원 우리 사는 공간에서도 직선으로 가니까, 뭐 무한히 보이는 거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고, 곡선일 때는 이제 그 가정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음, 곡선이 휘는 것, 그 곡선 자체를 전체 공간이라고 봐서 왜 보통 그 뭐 질량이 큰 게 있으면 빛도 좀 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물속으로 그 들어갈 때 굴절이 된다거나 그런 현상처럼 이제 그 곡선 자체를 공간으로 보면 광섬유처럼 빛이 그렇게 약간 그 공간을 따라서 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무한히 보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안 그러면 약간 굽어진 쪽까지만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재적이다라는 거는 그 전자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그렇게 납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디스커션 그냥 해도 좋거든요. 근데, 약간, 음, 이렇게 주관적인 거 얘기를 하면은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학적으로 일단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재적, 외재적에 너무 그 언어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그 내재적 기하라는 것은 이 아이소메트리라는 우리가 아직 정의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거리가 보존되는 무한 그 맵이죠. 이 아이소메트리에서 보존되는 이 뭐야 모양에 대한 성질들을 다 이제 내재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이소메트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소메트리이고 모양을 설명하는 무언가인데 그 아이소메트리에 의해서 보존이 되지 않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거는 외재적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왜 그 말씀하시는 게 왜 어렵냐면 내재적이라는 것이 지금 수학적으로 정의된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내재적인가? 그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 수학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얘기 해도 재밌는데 너무, 너무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스터디 안에서는, 스터디 녹화나 이런 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재적과 외재적의 우리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기로 하죠. 아이소메트리에 의해서 그 보존되는 기하학이 내재적이고요. 그게 아닌 거는 외재적이에요. 네. 그리고 황재영 선생님이 그래서 좀 좋은 포인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S2가 반지름이 1인 걸로 들어가 있는 거랑 2인 걸로 들어가 있는 거랑 S2로서 비슷한 성질이 있는 거, 그게 내재적이란 뜻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수학에서 또 다른 결로 구별이 됩니다. 그거는 기하학적인 게 아니고요. 위상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위상적으로. 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반지름이 1인 9랑 반지름이 2인 9가 달라요.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네. 이 두 개가 달라요. 일단은 두 개가 넓이가 다르잖아요. 네. 넓이는 아주 대표적인 인베리언트거든요. 지오메트리에.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삼각형의 합동과 닮음이 있잖아요. 네, 위상은 약간 닮음 같은 느낌이고, 지오메트리는 진짜 합동. 네, 네, 네. 진짜 아, 합동입니다. 네. 네. 그 위상도 사실은 닮음보다 위상은 더 약하죠.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닮음보다도 더 약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재밌게 만들려고 노트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선수 약간 조금 앞에 확실하게 엄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법한 내용을 안 해가지고 혼란이 좀 온 것 같은데 일단 미분기한 시간의 내재적과 외재적은 저 아이소메트리를 이용해서 정의가 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런 토론 저 좋거든요. 이거는 끝나고 하시죠.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나름 설득을 해볼게요. 눈에 보이는 거, 왜 내재적이냐, 아니냐. 네. 네. 그러면 다음 의문은 좀 더 직관적인 적으로 제가 좀 헤맸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프레네 포뮬라에서 바이노말을 한번 미분해서 노말이랑 평행하다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 자체는 그냥 바이노말의 정의로부터, 그러니까 b는 n 웨지 t로부터 b를 한번 미분해서 뭐 어떤 거는 반드시 0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뭐 노말이랑 한번 수직한 것들끼리 좀 없어지고 한 다음에 결국에 남는 게뭐 b 프라임은 토션 마이너스 토션 곱하기 노말이다. 그래서 이제 b를 한번 미분하면 노말을 평행하게 된다라고 계산으로서 납득은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뭐가 돼야 될 것 같냐면 그 진짜로 그 토션이 있는 커브를 관찰을 하면서 t일 때랑 t 플러스 델타 t일 때의 노말을 가지고 와서 뺐을 때 진짜 노말이랑 같이 평행하게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보면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도 납득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그런 시각화돼 있는 걸 찾아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본 거를 한번 보니까 공유를 더 해드릴게요. 납득이 안 돼. 이게 이제 t일 때이고 여기서 보라색이 바이노말 벡터입니다. 지금 어디 붙여주셨나요? 아, 네, 어디지? 어, 첫 번째 노트, 세 번째 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 네. 첫 번째 노트, 세 번째 장. 아, 여기 있다. 여기 있군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왼쪽 첫 번째 이미지가 t일 때, 두 번째 이미지가 t 플러스 제타 t일 때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음. 바이노멀 벡터를 뺐을 때, 그 초록색이랑 평행하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그려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오히려 탄젠트 벡터랑 더 똑같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그렇게 안 보이네요. 네. 혹시 네. 근데 제 의문이, 전달이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그림은 델타 T가 너무 커서, 그쵸. 예, 저 네, 그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사실. 네. 네, 아, 네. 이거 델타가 DS가 너무 큰 거 너무, 아닌가? 네, DS가 너무 델타 커서 T를, 그걸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결국은 그 TMB 프레임이, 그러니까 TMB 프레임이 약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전진을 하는 거잖아요. 전진을 하는데, 사실 T는 그, 여기서, 그러니까 한 점에서 델타 S만큼 움직이는 동안 T는 방향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의 일단 첫 번째 상상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T는 거의 그대로 있고 그 N이랑 B만 약간 그 T축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이 B의 변화 방향이 N 방향이랑 똑같아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상상이기는 해요.
제가 이해를 아, 잘못했는데, 네, 한 네.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그릴 수 있죠, 참. 그릴 수 있다는 걸 제가 깜빡하고 있었네요. 제가, 어, 왼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다가, 그러니까 이 점으로 가면은 t는 이렇게 갈 거고, 그다음에 n은 이렇게 될 거고, b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건데, 잠깐만요. n을 좀 다르게 그려야겠다. n이 이거죠. n이 이거고, b는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t, n, b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의 상상은 뭐냐면은 t는 어쨌든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 어쨌든 그 순간 변화율을 보는 거잖아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t의 헤드가 움직이는 양은 움직이는 속도도 당연히 t 프라임이라는 걸 있기는 하지만 이 b와 n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순간은 t축을 중심으로 약간 이렇게 회전한다? 이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방향으로 회전하든 이 방향으로 회전하든 약간 이런 식으로 회전할 거잖아요. 아, 그런 네네. 관점으로 보면은 B의 지금 이 경우에는 N의 변화는 이 방향이고 N의 수직한 방향이겠죠. 그리고 B의 변화는 이 방향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게 지금 DB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DB의 방향이 N의 방향이랑 그러니까 토션이 마이너스인 경우죠. 토션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렇게 반대가 되고, 반대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게 약간 좀 상상이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저희 그림이었어요. 아, 네, 이거 보니까 납득했습니다. 네, 그렇게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재영쌤이랑 끝나고 나서 재영쌤이랑 같은 질문을 했었었는데, 강성호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배동성 선생님도 저기 디스코드에 올리셨었는데, 예, 여기 지금 채팅창에 올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배동성 선생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이 설명할 거라서 아, 저는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저만 약간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혹시 아니, 여기 관련해서, 저도 그날 이제 수업 참여를 못해서 비슷한 질문을 올렸었는데, 좀 이상하긴 한 게 그 T랑 B가 꼭 한 N의 방향으로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게 뭔가 좀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기는 했어요. 뭔가 방향을 맘대로 왜 꺾을 수 없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거든요. 항상 말하자면 T하고 그 플레이는 항상 그 N 쪽으로만 이렇게 꺾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뭔가 곡선이라는 게 정치 곡선 이렇게 막 자유자유로 그냥 커브만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럽게 막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된다고 할까라는 그냥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이게 아니 그냥 정의 자체를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질문은 왠지 이거일 것 같아요. B가 변하는 방향이 네. 왜 N 방향밖에 없냐? 예를 그쵸. 들어서 그쵸. 왜 T 방향으로는 조금 더 아, 없냐? 그쵸. 네. 그거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어, 네. T도 똑같이 N 방향으로밖에 못 변하잖아요. 그 공식을 보면. 네네네. 탄젠트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잠깐만. 그거는, 그건 N의 정의예요. 정의가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쵸, 그쵸, 그쵸. 예, 네네네. 그쵸, 예. 사실 B도 마찬가지인데. 네. B도, B도 이제 T랑 N의 그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가 음,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B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계산된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T 프라임 곱하기 N하고 더하기 T N 프라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네. 뭐,
롤러코스터. 약간 이 얘를 네. 어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음, 이렇게 회전하는데 그 머리가 나오는 방향이 회전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음. 이렇게 회전할 때 이제 그 T는 잠시만요. 그릴 수 있죠. 잠시만요. 이거 아니구나. 연결을. 네, 일단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T가 네. 뭐, T가 이제 이거고 너무 얇다. 잠시만요. T가 이거고 그리고 T가 변화하는 방향이 조금 더 가면 이쪽일 거니까 이제 N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N이 변화하는 방향이 이제 머리가 원래 이쪽으로 있다가 더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변할 건데 그 B는 마이너스니까 이쪽 그러니까 반대 뭐라고 해야 되죠? 방향이 이제 머리가 기우는 방향이 이제 이쪽이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거랑 좀 생각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네요. 뭔가 막연한 충분히 생각에 납득이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아마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네. 음.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곡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네네. 네. 그러니까 그 TNB가 그 원점에서 그 정보만 곡선에서 받아오고, TNB만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 네, 음. 음. 네, TNB만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 예, 좀 B가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T와 음. N에 대해서 수직인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점에서 이제 TMB가 이렇게 돌면은 그 B가 N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네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직관적으로는 네,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가 설명해 줘서 될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상상 충분히 해보시고. 네. 저는 그 프레넷 포뮬라 관련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이 부분이었는데 음, 해소가 돼서 혹시 다른 분들은 이 프레넷 포뮬라 관련해서 불편했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다음 제가 불편했던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불편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예시랑 안 맞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 장현철 선생님의 손노트 마지막에 있는 첫 번째 시어럼이거든요. 그, 로테이션 인덱스 오버 심플 클로스드 커브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던 거냐면, 그 바로 직전 노트에서 탄젠트 벡터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 세타에 대해서 한번 커베처를 다 계산해 봤을 때 그 2파이 n이 2파이가 나온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그 S1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심플 클로즈드 커브에 대해서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같은 게 나온 거고 아마도 마이너스 1은 클럭와이즈로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왜 안 될 것 같았냐면, 일단 그 공률은 절대값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클로즈드 커브를 공률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렸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클로즈드가 되는. 이런 커브를 생각하면, 뭐 또 이제, 어디 아, 그, 이게 찾기가 마지막 힘드네. 노트 오른쪽에 바로 그렸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 이 커브 자체를 세타에 대해서 파라메테이션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꺾이는 포인트들에 대한 곡률들이 적분을 할 때 다 더해지게 될 것이라서, 뭐 1보다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분 가능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제 다 스무스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면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준축을 잡고, 아이고, 잠시만요. 기준축을 잡고 어떤 점이 있으면 뭐 이렇게 갔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이게 세타 방향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그림에서는 제가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여기서 잡을게요.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갈 때는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제 세타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여기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인 거 다 합하면 절대값이라서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 여기를 안 보셔서 그렇죠? 여기. 지금, 어딨지? 이걸로, 저도 탄젠트 색깔을 인디케이트릭스. 그 아래쪽에, 이, 여기를 안 보셔서 그렇죠? 플레인 커브는 사인을 줍니다. 절대값이 아니에요. 아,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예요. 네. 플레인 커브는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퍼런셔블, 그, 파라메트라이즈드 디퍼런셔블 커브랑 플레인 커브랑 또 다른 커브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음, 그냥 좀, 큰 스페이스가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뭐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별로 안 중요하냐면, 그 커베처가 하는 역할은 비슷하고요. 네, 휘어져 있는 걸 말한다. 근데 이제 플레인 커브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인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플레인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런 로테이션 인덱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차원에서는 로테이션 그 뭐지? 이 커베처의 사인을 일관성 있게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대값으로 그냥 취급을 합니다. 그냥 양수로 뽑아내죠. 네. 그 보시면은 지금 휘어져 있는 게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이 방향에 의해서 생기는 노멀 벡터, 그 뭐지? 이거, 노멀 벡터는 오리엔테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T 프라임은 내가 움직이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T 프라임과 노멀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커버처를 마이너스로 정의하고, T 프라임하고 노멀 벡터 이 파지티브 노멀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은 파지티브로 정의를 하거든요. 이러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커베처의 부호를 일관성 있게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배동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갈 때는 커베처가 있는데 커졌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거나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크고 작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베처가 크고 작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차원에서는 그렇게 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선택지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납득이 됐습니다. 네. 정의를 제대로 못 읽어서 아니, 약간 착각을 했던. 이 노트 쓸 때 제가 이때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그 노트를 좀 짧게 써놓은 거라서 좀 긴 버전도 있기는 할 텐데 뭐 어쨌든 네. 커브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어서 잘 안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직관적으로만 상상해보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시어럼이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니까, 이제 직사각형 같은 걸 생각하면 반드시 네 번은 꺾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아, 이거요? 그게 좀 폴 더, 벌텍스? 네네. 네네. 네. 이게 벌텍스 혹시 정의가 달라서 좀, 네. 아, 네, 벌텍스 맞습니다. 정의가 다릅니다. 이 시어렘은 그때 이제 배동선 선생님이인가? 누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디퍼런셜을 걸어야 이제 되고요. 잘 되고요. 디퍼런셜을 안 걸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프라임이 0인 지점을 벌텍스라고 주고요. 네. 네, 신기한 거랑 별개로 그렇게 뭐 어디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벌텍스 시어렘이. 저걸 그래서 김우정 선생님이랑 얘기를 같이 해봤을 때 그럼 원은 하나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가 원은 그 곡률이 항상 어디든 다 같으니까 상수가 나와서 이렇게 어디든지 이제 미분하면 0되니까 무한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타원이 이제 네 개가 나오는 예인 것 같아요. 타원이나 아니면 네 그런 타원 같은 거. 네, 아주 타원 네 정확하죠. 네. 타원을 한번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곡률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네 개가 나오겠다. 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인데 좀 이렇게 좀 포실포실하다 그래야 되나? 이런 오니기리처럼 생긴 삼각형을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여기 꼭지점 세 개랑 여기 해서 여섯 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관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혹시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뭔가 그때 그 윤유정 선생님이랑 백재현 선생님이랑 같이 노트를 봤었을 때였나? 아무튼 for vertex theorem이 뭔가 이제 그 곡선을 분할해주는 느낌이라고 뭔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타원으로 치면은 이 꼭지점에 의해서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뭐 왼쪽 위, 왼쪽 아래를 뭔가 분할해준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심플리 크로스 드 컨벡스 커브랑 생각을 했었을 때는 뭔가 이제 결국엔 자기 자신으로 이제 꼬여있지 않으면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방향을 네 번 정도는 무조건 틀어야 되는 건가? 뭔가 이제 이런 정도의 심상?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4번 정도 틀어야 된다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증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방향을 트는 것보다는, 이제 증명이 어떻게 하냐면, 커베처를 가지고 함수 취급을 해서, 이 함수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네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보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보셔도 되고, 네, 제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난 거는 방향이 틀어진다라기보다는 우리 그 직관 있잖아요. 왜 커베처가 내저번의 반지름의 역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심플 클로즈드가 되려면 이 내저번의 사이즈가 네 번은 이제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이게 네 번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내저번이 계속 커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다치지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저번이 계속 커지기만 하면은 이게 돌아서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내저번에 작아지기만 하면은 이게 말리겠죠, 이렇게. 이러면 안 다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음, 이 타원에서 만약에 출발점을 여기, 아니? 출발점을, 잠깐만요. 네. 출발점을 만약에 여기로 잡으면은, 여기로 잡은 다음에, 이, 그니까 뭔가, 음, 그러니까 1차원 함수처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뭔가 이 점들이 그 곡률로 따졌을 때 뭔가 이렇게 아래를 찍고 위를 음, 찍고 약간 요런 포인트들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다가 원상태로 돌아와야 할 테니, 이런 면에서 약간 요런 점들이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에 하기는 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잘 조절해서 한 번만 커지다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하면 만난다고 쳐도 미분 불가능이겠죠?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뭐 그런 게 아마, 그런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에 이제 관심이 생기시면은 그 책을 찾아보십시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재밌을 만한 주제기는 합니다. 네. 혹시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그, 불편했던 점이나 그런 게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그 다음 제가 또 불편했던 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불편했던 점은, 등주 부등식 관련을 했던 거였었는데요. 그, 솜노트의 이 증명을 보면, 이제 그 X축을 하나를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Y축만 다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원에 대해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해놓은 걸 가지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아무렇게나 곡선을 그려놓은 것들을 그 가지고 있는 다음에 아무렇게나 곡선을 그린 것과 원에 있는 그 면적 두 개를 그 그림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그 더한 것들을 어떻게 좀잘 부등식을 넣으면서 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의 어, 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 어, 그 제미나이로 정리된 그 노트를 보면 이제 이게 변분법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변분법은 그 좀 함수들을 커브를 여러 개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최적화된 커브를 그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여기서의 증명은 이미 원이 최적의 그런 형태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 증명에서 어디에 변분법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뚜렷한 직관을 얻지는 못했던 게 이제 저의 시도였었고, 어, 근데 이거랑 좀 별개로 그 저번 시간에 그 장현철 선생님께서 이게 그 라그랑지 액션의 원리랑 관련이 있고 결과적으로 FMA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거는 이제 노트나 재미나게 찾아보긴 했지만, 좀 이해를 전혀 못했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네. 아, 제가 진짜 떡밥만 무수히 던졌네. 여기는 별거 없네. 내용은 그냥 이렇게 책에 적힌 내용인데. 이거 증명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이 증명이 짧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증명이라서 책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을 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변분법의 향기를 느낄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변분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떤 파트냐면, 그, 곡률이 컨스턴트여야 된다. 그게 F는 MA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패러렐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라그랑지안 물리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라그랑지안 그 이제 물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거 그 연수 문제에 있었던 그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곡선은 직선이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되죠. 이 그 직선을 찾는 방법 이제 아니다. 직선 말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 일단 기둥, 이 세 개예요, 세 개. 제가 세 개를 한번 패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이제 길이를 가지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물리, 액션입니다. 세 번째도 길이인데, 이번에는 길이가 그, 뭐지? 제약이 있어요. 길이인데, 이 클로즈드 길이고 이 녀석이 품고 있는 넓이가 일정한 경우예요. 네. 그래서 넓이, 넓이 고정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넓이 고정.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보시면은 물리를 아시는 분들은 액션에서 변분법을 이용해가지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하면은 방정식이 F는 MA가 나오죠. 네. 그리고 길이를 가지고 변분법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옵니다. 알파 더블 프라임이 0이 나와요. 네. 그리고 길이를 이제 가지고 변분법을 하는데 넓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파 더블 프라임이 컨스턴트가 나와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비교를 했던 겁니다. 변분법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1번 세팅이 뭐냐면, 점 두 개를 고정해 놓고,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모든 곡선을 생각한 다음에, 이 곡선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 만족해야 되는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를 변분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알파 더블 프라임은 0이 나와요. 그래서 직선이 나옵니다. 물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라그랑지를 가지고 액션을 적분해가지고 액션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으면 F는 MA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이거예요.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담을 넓이를 고정해 놓고 이 커브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담을 넓이를 고정해 놓고 이렇게. 이 다음에 이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만족해야 되는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를 변분법으로 찾으면 알파 더블 프라임은 컨스턴트가 나와요. 변분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변분법. 변분법의 예제들이죠, 이게. 변분법 예제. 그래서 이제 아까 황재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브를 가지고 그 가장 짧게 가는 게 무엇이냐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방금 묘사하셨잖아요. 그거 다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소페리메트릭은 질문은 그거잖아요. 길이가 주어졌을 때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넓이가 무엇이냐?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은 어떤 고정된 넓이를 품기 위해서 가장 짧은 길이가 무엇이냐? 가장 짧게 만드는 모양이 무엇이냐? 이거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그게 답일 테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 세팅으로 바꿔가지고, 품을 넓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갖가지 커브를 이용해서 길이를 미니마이즈 하자. 이걸 가지고 변분법을 실행을 하면 또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미분방 정식이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이게 곡면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곡면에서 이거를 넓이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미니멀 서피스라고 불리는 것의 정의죠. 민 커베처가 0. 그리고 똑같아요. 곡면도 이제 그 볼륨을 고정해 놓고 이제 그 품고 있는 이 곡면의 넓이를 바꿔가면서 제일 가장 작은 그게 무엇일까 찾으면은 민 커베처 컨스턴트가 나와요.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변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네. 우리가 셋업해 놓은 이 문제의 정답은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근데 반대는 또 몰라요. 사실 sufficient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아, 그럼 그렇습니다. 네. 그 혹시 곡선의 곡률이랑 그 평균 곡률이랑 연결되는 지점이 이것 때문에 대응된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막 그렇게 봐도 사실은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그 똑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곡선의 곡률은 그 가우스 곡률보다는 평균 곡률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브젝트가 다르니까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정의되는 대상이 다르고 오브젝트가 다르니까. 근데 유사성은 확실히 그 평균 곡률하고 더 많이 있습니다. 가우스 곡률이 아니라. 가우스 곡률이 이상한 겁니다. 네. 변분법이 이제 지오메트리와 물리에 이용된 예제죠, 이게. 길이, 그리고 라그랑지안 메케닉스, 그리고 뭐야, 이 아이소페리메트릭 문제. 네. 나중에 뭐야, 그 좀 더 지나가서 제 손노트에 아마 이거는 있거든요. 그 이제 미니멀 서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넓이로 바꾸고 넓이가 이제 최소가 되는 녀석은 그 평균 곡률이 0이어야 된다. 이 증명이 노트에 있거든요. 제가 올려드릴 나중에. 근데 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문제로 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네. 변분법이 혹시 궁금하시면 변분법 찾아보면 레퍼런스가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변분법 세팅 세 가지 예제를 마음에 두시고 변분법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어 그 뭐지 수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조금 품이 드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내추럴하고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기는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찾아서 이제 변분법 보시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거나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혹시 다른 분들도 변분법 관련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불편했던 부분 있으셨을까요? 아, 제가 변분법 하면은 뭔가 마음에 품고 있던 예제는 그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그 최단 강한 곡선 문제가 저한테는 좀 제일 그 생각이 나는 예제 중 하나인데, 약간 여기에서는 그 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약간 중력이라는 벡터장이 존재하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곡선일까라는 이제 문제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벡터장 같은 걸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바뀔 수 있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같은 경우가 아마 어떻게 증명이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유클리디안일 거니까 그런 상황에선 직선이 나오고 뭔가 이제 중력이라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벡터장을 주면은 좀 원이 굴러가는 거 일부가 나오고 뭔가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나? 그래서
지오데식도 S1이나 S2에서 이제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때도 마지막에는 미분 방정식 푸는 얘기로 이제 결국 기결이 됐었는데, 근데 그게 변무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 나의 감상 정도입니다. 음. 근데 그 벡터장이나 그쪽보다는 약간 철학적으로 변분법의 핵심은 이제 그 뭐야 약간 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음, 뭔가 옵티마이즈를 하려는 셋업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찾으려는 이 그 정답이 뭔가 숫자나 이런 게 아닐 때 써먹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철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대상의 약간 그 베리에이션, 이 찾으려는 대상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이 대상과 관련된 어떤 양을 최적화하는 형태의 문제라면 다 변분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벡터장도 굉장히 좋은 한 가지 예시고요. 벡터장을 가지고 다루는 것도 길이도 한 가지 예시죠. 우리가 두 점을 잇는 곡선을 최적화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길이의 관점에서 최적화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그 길이를 최소화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변분법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아마 한번 직접 보시면은 굉장히 뭐지?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한번 보시면. 네. 그러면 혹시 어, 시그마랑 뮤로 만들어지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했을 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 것도 변분법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 뭔가 그 넓이 고정 같은 게 좀 주어진 데이터 같은 거에 대응이 돼서, 어, 파라미터를 찾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 파라미터, 음, 네, 아무튼, 네. 잘 모르겠네. 네. 네, 뭔가 그 방금 말한 변문법의 철학과는 좀 관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여기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함수 공간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패스 같은 게 있고, 그 패스에서 이제 가진 어떤 특성들, 길이라든가, 아니면은 방금 말했던 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숫자로 떨어지는 이제 뭔가 양을 통해서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게 변문법의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뭔가 전교훈포에서 MLE를 찾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패스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기보다는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어, 그러니까 이미 함수들이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뮤와 시그마만 찾는 거라고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 프레임 변문법의 느낌으로 볼 수 있나는 좀 의문부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이터에 걸리는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정규분포에서 분산까지 모르는 경우를 찾으려면 평균 먼저 찾고 분산을 찾는데, 이제 평균을 찾고 나서 이제 분산을 찾을 때는 이제 그 전체의 그 표본 평균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분산이 그 로그레킬리를 제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형태로 찾게 되니까 또 관련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느낀 감상은 그렇습니다. 네. 연봉법처럼 셋업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세요. 궁금하네. 네. 어, 지오데식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변분법의 어떤 전체 과정이랄까? 그런 거는, 함수 공간에서 최적의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함수 공간 자체가 뭔가 뭐 미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거를 무- 무한 차원 문제를 유한 차원 문제로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 비분 방정식을 푸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오데식도 같은 방식인가요?
네, 풀이랄까? 그런 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 지오재식도 이제 일반적인 그 매니폴드, 리마니안 매니폴드 위에서 두 점을 고정해 놓고 그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거리를 찾는 형태로 지오재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정의를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가요? 교과서에서는. 네. 음, 교과서에서는 그거 다 빼고 그 방정식만 알려줍니다. 이걸 만족하면 지오대식이에요. 이렇게. 그런가요? 근데 이 방정식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변분법이에요.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직선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직선이 그 알파 더블 프라임이 0인 거를 직선이라고 하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텍스트북에 적혀 있는 지오대식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음, 이 뭐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면은 지오대식 이렇게. 근데 이제 뭔가 어떤 선생님들은 근본이 이제 길이에서 온 거니까 변분법에서 왔다고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식이 약간 그 크리스토펠 심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형태의 방정식을 말씀하시는지. 네, 뭐 약간 미분기하 노테이션을 보신 적 있으시면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코베리언트 데리바티브. 근데 사실 뭐 이제 리바니안 매니폴드에서의 알파 더블 프라임은 사실 이거랑 같거든요. 네. 아주 네.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하고 너무 막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 할 거예요. 어, 네. 저기 교수님?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노트 그때 배동수 선생님이랑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마침 교수님이 쓰셔가지고 네. 저기 손글씨 페이지에 여기에서도 4페이지 보면은 4페이지. 네. 하나, 네. 둘, 셋, 넷. 네. 그래서 여기에 이 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파파가 0이라고 썼는데 이 세 줄로 쓰신 게 이게 이퀴벌런트 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의도인지 이게 좀 왔다 갔다 이게 하는데요. 파라미터에 뭐 그거에 K가, 네, K가 점마다 숫자가 일반적으로 다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세 줄이면은 그 모든 점에서 네. 0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점에서 네. 네. 아 네. 이런 그러면 식으로 종종 씁니다. 네. 아 음. 그러면 이때는 지금 파라미터 S에 관한 거고 뭐 T일 때는 또 모든 T에 관해서 0인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쵸. 약간 일반적으로 음, 그 컨벤션 중에 하나가 어떤 어, 함수가 모든 점에서 컨스턴트다 할 때 세 줄을 쓰는 편이 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게 약간, 또, 네, 예. 질문이었어요. 근데 마치 네네네. 여기서 방금 또 세 줄로 쓰셔가지고, 네. 네. 네, 모든 감사합니다. 점에서. 한 모든 점에서만 0이 점에서. 아니라 모든 점에서. 모든 점에서. 네, 그걸 좀 강조하려고 저는 종종 이렇게 세 줄로 쓰는 편이긴 합니다. 음,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근데 저기 하나만 그러면 더 여쭤보면, 이게 유니버설한 노테이션인가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미분기하가 아니고. 맥락을 보시고 함수 한 다음에 어떤 함수가 세 줄을 한 다음에 컨스턴트가 적혀 있다. 그러면은 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맥락을 보시고. 네. 네. 제가 그 노트 읽으면서 들었던 큰 맥락의 질문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공면이랑 연결되는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음, 공면을 좀 같이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네, 아니, 감사합니다. 질문 공유해 주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어, 혹시 뭐, 곡선 이제, 뭐야, 제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곡선에 대해서 혹시 또 나누고 싶은 감상이나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신가요? 저 아주 심플한 질문인데요. 네, 심플한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손노트 4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네, 내용 중에, 죄송합니다. 4페이지가 아니고 3페이지다. 네, 3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요 웨지처럼 생긴 아, 게, 이거 너무 이거 그 텍스트북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런가요? 네, 네, 저는 크로스를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네. 아, 저 오래된 도칼모 선생님의 책이 그렇군요. 웨지로 써가지고, 예. 네. 아무리 봐도 웨지랑 아, 크로스랑 완전 동치로 보이는데 왜 굳이 웨지라는 기호를 새로 도입했을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네, 아, 이름이 나왔군요. 네, 같은 겁니다. 네. 저랑 배동성 선생님이랑도 같이 노트 보면서, 네, 그 얘기 했었습니다. 이게 이게 뭘까요? 제가 이거를 그냥 이번에 올리면서 다 바꾸려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뒤에. 그래서, 그래서, 이게 다 바꾸려면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 에이, 뭐, 이 정도 눈치는 있으시겠지 하고 그냥 뒀습니다. 네. 눈치가 눈치가 없었네요. 없었군요, 저희가. 네. 눈, 눈새가 됐네, 눈새. 네, 혹시 또 곡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근데 이제 저희가 곡선을 다룰 때 사실 모든 논의가 다 R3 위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벡터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뭐 4차원인만 생각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좀 넘어가면 결국 곡선을 그 프레셀의 그러니까 TMB 프레임워크를 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면은 4개든 5개든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첫 번째 탄젠트 벡터 잡고 두 번째 거 다시 그 미분해서 노말 벡터 잡고 아, 음, 노말 벡터를 다시 미분하면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다른 축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그 벡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로 하면은 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뭔가 이제 좀 이렇게 n 차원으로 확장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이 버려지고 어떤 부분은 가져가게 되고 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쪽으로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 음. 미분계화가. 예, 이게 그, 탄젠트, 노말, 바이노말. 이제 바이노말부터 이렇게 딱 저렇게 3차원에서처럼 이렇게 닫힌 포뮬라가 안 나오거든요. 예, 어, 저렇게 B 프라임 해가지고 그, 예, 모두가 미궁에 빠졌던 왜 B 프라임이 N이랑 평행하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 없어요. 아, 그리고 그 N 프라임을 미분해서 B를 얻는다. 뭐 할 수도 있겠다고 치고 근데 B 프라임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이것도 사실 TN 방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4차원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뭔가 그 흐름상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T, N, 뭐 B1, B2, B3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T, 아, N, 그다음에 뭐 B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B1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B2는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그걸로요. 네, 네. 이거는 보장을 못 합니다. 음. 네. 그래가지고 시오리가 예쁘게 안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제 3차원에서 커브를 이해하는 게, 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이제 제가 예전에 OT 때 OT 끝나고였나 뭐 이제 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커브도 플로우가 있어요. 커브도 이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미분 방정식에 아, 맞춰서 네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으로 음, 왔거든요. 지금 음, 노트의 오른쪽으로 네네네. 왔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플로우가 있는데 그래서 커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플로우가 이제 커브 쇼트닝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커브 쇼트닝 플로우. 네. 근데 이 커브 쇼트닝 플로우를 3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거를 평면에서 하면은 잘 돼요. 네.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커브 쇼트닝 플로우가 뭐 한다는 거냐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 공, 곡선의 커베처를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커베처가 크면은 축소를 더 빨리 많이 시키고 커베처가 작은 데서는 천천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둥그러져요. 커베처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 평면에서의 커브 쇼팅 플로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컨벡스 커브의 커브 쇼트닝 플로우는 이제 그 라운드 포인트로 수렴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점점 원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컨벡스가 아닐 때만 해도 조금 골치가 아프고요. 근데 3차원으로 해가지고 톨션이 있으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네. 그래서 그 3차원 커브만 다루는 것도 약간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잘 다루냐.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디멘전이 더 올라간 상황에서는 커브는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만약에 4차원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시공간을 생각하면 4차원이니까요. 4차원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커브가 이 이 4차원 공간의 정보를 알려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디멘전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약간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커브가 이제 약간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커브 자체를 3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부터 일단은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는 왜 안 다루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커브를 다루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이제 그 작은 지오메트리 대상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 큰 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그 곡선은 4차원 이상 이런 데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디멘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실용적인 이유에서 이제 커브를 이제 하이 디멘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적어도 이제 프레네 이게 프레임드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그 차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나요? 예를 들어 커브뿐만이 아니라 뭐 S2를 음. 10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그 차원의 차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나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네. 보통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지오메트리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그,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 안에 좀, 좀 특별하면서 좀 작은 대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미니멀 서피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3차원 공간에 미니멀 서피스가 항상 존재하겠느냐. 예. 그리고 뭐, 미니멀 서피스가 몇 개 이상 있겠느냐. 미니멀 서피스가 많으면, 이, 우리가 이 3차원 공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공간의 디멘전과
우리가 지금 테스트용으로 쓰고 있는 이 셋의 디멘전이 차이가 많이 나면 뭔가 알아내기가 힘들죠.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 얘기도 나중에 좀 더 이제 커베처 본격적으로 하면은 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할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4차원 이상에서는 TMB 프레임을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부분은 납득이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어떤 R3 안에 놓여 있는 S2 위에서 지오대식을 우리가 계산을 하듯이, 뭐, 4차원 공간 안에 들어있는 어떤 3차원 뭐 하이퍼 서피스라고 할까요? 네. 거기에서 지오대식 계산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TMB 프레임이 안 되는 거는 납득이 되는데 그런 더 고차원 공간에서 지오대식 계산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지오대식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오대식 이제 큰 공간이라도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거리 이 얘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얘기는 다 똑같이 할 수 있고요. 네. 네. 근데 그걸로 뭘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전체 큰 공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좀 약간 맛보기로 좀 상상하기 좋을 만한 게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공간을 이렇게 하면은 아령처럼 생긴 공간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 이 클로즈드 지오대식이 이런 게 지오대식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볼 텐데. 네. 클로즈드 지오대식이 지금 얘는 로컬 맥시마이저고요. 왜냐면 얘를 움직인다고 해서 움직이면 이제 그 미니마이징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미니마이징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클로즈드 지오대식으로 가장 짧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4개죠.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스피어가 있으면 저런 거 없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스피어는 클로즈드 커브로 미니마이징 하는 녀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점으로 줄어요. 그죠? 네. 네네. 그냥 계속 작은 거 찾다 보면 그냥 점으로 줄어서 없어지죠. 근데 얘는 지금 아령처럼 만들면 여기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지오메트릭한 성질이에요. 잘 보시면. 네네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위상적으로 생각하면 둘 다 S2거든요. 근데 얘는 미니마이징 클로즈드 지오대식이 있고요. 얘는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걸로 구분할 수가 있죠. 지금. 근데 이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스피어는 그 왜 없냐? 모든 점에서 커베처가 포지티브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네. 이 얘기도 나중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커베처가 포지티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움직여서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아, 네. 직관적으로 좀 그려지시나요? 네. 네네네. 네. 내가 이거 클로즈드 커브를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점에서 포지티브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네. 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게 증명은 아니지만. 네. 지금 보시면 얘는 있잖아요. 명백히. 여기. 네. 네 개 딱 네네네. 있잖아요. 네. 얘는 그래서 잘 보시면 새들 같은 점이 있어요. 여기 네거티브가 있잖아요. 여기. 네, 보통 저런 자리를 가우스 곡률이 그 음수인 지점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새들처럼 생긴 거. 이거 다 볼 건데요, 나중에. 새들처럼 생긴 거, 그리고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게 파지티브. 그러니까 스피어는 모든 점에서 파지티브고요. 제가 그린 이 아령 모양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꺾이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서 그래서 곡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3차원 공간과
그 미니멀 서피스와도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저기, 그러면 혹시 스피어처럼 네. 모든 곳에서 이 곡률이 음수인 쉐입도 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아, 음, 근데 3차원의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어, 음, 음. 네. 그 파지티브랑 다르죠? 이제 스피어가 있잖아요. 파지티브는. 네. 모든 점에서 그 곡률이 파지티브인 아니지. 제가 말한 게 조금 더 스트롱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질문이 모든 점에서 음수만 거셨나요? 네. 아,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점에서 그 음수의 곡률이 컨스턴트인 거. 음수의 곡률 컨스턴트. 예. 근데 그 음수 조건만 걸려 있으면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우스 곡률이 마이너스 1인 좋은 곡면은 R3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존재는 하지만 그릴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인트린식하게 매니폴드를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아, 예, R3 위에 얹을 수는 없는 거예요. R3 안에다가. 아, 네. 그 수학적으로는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R3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얼버무린 조건이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네. 수도스피어는 좋은 게 아니라서. 네. 수도스피어는 보시면은 꺾여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 자리가 스무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네, 수도스피어를 알고 계신 걸로. 네. 아무튼 음의 곡률이 되게 재밌는 점이 많아요. 그 미분기야 쪽 내용을 보다 보면 항상 한 차원 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3차원 이에 2차원 구를 그린다든지, 네. 아니면 n 스피어 같은 거 할 때도 n 플러스 1 스페이스에서 n짜리 그 s 그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차원 나는 그 임베딩 그 조건이 되게 많이 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라서 많이 그렇게 쓰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약간 뭐 그 정답이 있는 질문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제 경험상 그 한 차원 낮은 녀석들이 그 공부하기도 좋고 그 원래 이 갖고 있던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제 있잖아요. 서피스랑 지금 그 곡선 가지고 막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 사실 분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로즈드 지오데식인데 미니마이징 하는 녀석이 있으면 커베처가 마이너스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커베처가 완전히 파지티브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레벨로. 커베처가 모든 점에서 양수면 안 돼요. 그냥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다 쳐다볼 수 없어도 디멘전이 하나 낮은 거를 가지고 캐릭터라이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네. 그런 면에서 이 디멘전이 하나 낮은 게 많이 유용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디멘전이 하나 낮은 게 약간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우리가 그 뭐지? 함수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음, 네. 네. 그러니까 그 3차원에서 그 3차원에서 곡면을 그리면은 사실은 곡면을 로컬하게는 이 XY에서 정의된 함수처럼 볼 수 있잖아요. 함수의 그래프처럼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이퍼 서피스에서는 이게 되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그 3차원에서 곡선만 해도 그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어디의 함수지? 약간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많다거나 약간 이런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이퍼 서킷을 좀 더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숙제입니다. 그것도 되게 그 코디멘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브젝트의 디멘전 차이를 코디멘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코디멘전이 2 이상인 경우에 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커브 쇼트닝 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것도 좀 수학 비분기화 하는 사람들한테 숙제 중에 하나죠. 코드 묘전이 커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코드 묘전 1차에 나가지고 그 노말 벡터가 특정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점으로 쓰여요. 네. 네, 노말 벡터가 하나가 아니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떡밥만 정신없이 드리고 있네요. 더 들어가, 네, 뭐 그건 다음에 보면 되니까. 네, 아무튼. 근데 뭔가 이제 어떤 저희가 관찰하고 싶은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차원이 더 커지면은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뭔가 더 단순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음, 네, 사실 뭐 아니라기보다는 그 어, 약간, 수학 문제에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자유도가 너무 높을 때도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럴 때도 좀 어렵거든요, 문제가. 근데 디멘전이 커지면 좀 그런 이슈가 있어요. 네, 좀 특정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근데 뭐 위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멘전이 높아져가지고 자유도 때문에 쉬워진다? 약간 어떤 현상들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네. 그쪽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자연스럽게 나온 질문이 왜 3차원만 하냐. 이게 좀 많았던 것 같네요. 좀그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네요. 네. 3차원이 제일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약간 그 오스큘레이팅 플레인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4차원만 해도 안 그려져가지고 좀 그쵸. 네, 혹시 곡선 관련돼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아, 저기 그럼 저 하나만 더, 네네, 저기 페이지 9번에서 그 네, tangent indicatrix가 나오는데요. 네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취지나 아니면 코멘트가 좀 있을까요? 갑자기 이제 보다가 이거는 뭐지? 했었거든요. 음,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탄젠트 벡터의 움직임만 집중해서 보면은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음, 탄젠트 벡터의 움직임만 집중해서 보면은 커베처가
이 탄젠트 벡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네, 탄젠트 벡터가 돌아가는 각도. 네, 네. 그게 어, 의도예요. 어, 어,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의도입니다. 그 음, 비슷한 거를 그 나중에 네. 가우스 맵이라는 게 또 나오거든요. 서피스에서. 네. 그때는 이제 탄젠트 벡터로 하지 않고 노멀 벡터로 하는데요. 네. 그 얘기도 또 나누시죠.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네네.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하학적 성질을 두 개로 분류를 할 때 이제 내재적, 외재적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이제 내재적인 거는 어떤 아이소메트리에 의해서 불변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딱 뭔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서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제 아령 모양하고 구 모양하고 이게 기하학적으로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기하학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위상적인 변화에 대해서 보존이 되지 않는 그런 성질로 어떤 그렇게 수학적인 어떤 포뮬레이션이 있는 건지가 궁금했어요. 아, 기하학적이다라고 하는 특성이라는 게. 네네네. 아,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보통 정량화할 수 있는 모양에 대한 데이터가 변하면은, 이제 정량화할 수 있는 모양에 대한 데이터를 기하학적인 거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상이 달라지는 것도 기하학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이 조금 더 이제 촘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위상적으로는 아령 모양하고 그 구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호메오틱하니까. 네.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이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모양이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모양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길이도 다를 것이고, 네. 일단 아이소메트리가 안 됩니다. 잘 보시면. 거리가 보존될 수가 없어요. 네. 아이소메트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률을 계산하는데, 곡률도 아이소메트리에서 보존되는 이제 가우스 곡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두 개의 가우스 곡률이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도 또 기하학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보통 이제 기하학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내재적인 거를 이야기하는데, 외재적으로 다른 것도 다르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을 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재적으로 다른 게 이것도 되게 웃기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아이소메트리를 더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그냥 티저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소메트리를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그러면 아이소메트리가 같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곡면이 어떤 곡면이 아이소메트리가 둘 사이에 있으면 R3에 그릴 때는 다 똑같은 모양이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소메트리가 있는데 내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R3에 그릴 때는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제가. 그래서 어떻게 예제를 만드냐면 여기를 곡면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여기 요 경계쯤에서 곡면을 약간 평면 굉장히 약간 눕게 만들어요. 아주 평면적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거의 평면이랑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볼록하게 올려서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만들면 둘 사이에 아이소메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곡면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록한 데 사는 사람이나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데 사는 사람이나 다른 걸 못 느껴요. 근데 그림은 다르잖아요, 지금. 3차원에서의 그림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다가 아주 요상하게 그 평면처럼 만드는 게 키가 돼서 이런 이상한 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 살던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나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딱 평면에 딱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재적인 계약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위로 튀어나온 거랑 아래로 내려간 거랑 아이소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는 우리가 둘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R3에 그려진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재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대상의 평균 곡률을 구하잖아요. 달라요. 근데 가우스 곡률은 같아요. 그러면 그 곡률마다 이제 아이소메트리에 의해서 보존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런 일반적으로는 그, 보존이 안 되나요? 네. 근데 맥락상 대부분 이제 내재적인 곡률을 많이 쓰고요. 근데 외재적인 곡률을 쓰는 데는 보통 이유가 있어요. 왜 외재적인 곡률을 쓰는지. 그래서 이제 맥락상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면. 네. 그래서 이제 배워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을 좀 본 다음에 이제 문헌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재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게. 네. 근데 보통 이제 기하학적이라고 하면은 내재적인 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재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소메트리에 의해서 보존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기하학적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단어들이 참 그 수학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이제 묘사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네, 이런 의사소통도 돼야, 네, 좀 잘 전달되는 게 있어서. 정확성보다는 약간 맥락과 느낌을 중심으로 단어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그렇게 했고요. 기하학적과 위상적인 거를 구분을 했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일단 다음 주에는 서피스 그 공면 파트를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그 오늘처럼 이제 사회를 한 분이 맡아주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해보니까. 네. 그냥 노트 짚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라고 제가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뭔가 조금 뭐지? 그 내가 맡아서 발표를 하면은 동기부여가 좀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네, 자원해 주시면은 그분께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저도 오늘 어, 공면의 앞부분은 되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요. 어,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의 동기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이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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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제가 굉장히 네. 예,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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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면은 네. 일단은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아, 할게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교수님 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네. 네. 저희는 네. 또 어쨌든 네. 어쨌든 뭔가 좀 뭔가 있어. 수선스러운데 네. 가든 안 가든 네네.
네,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그러네요. 그냥 네. 제가 그냥 그 노트 펼쳐놓고 그 선생님들 그래도 읽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쵸, 그래야지 그쵸. 질문이 나오니까. 읽어와야죠. 안 읽어오면은 진짜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물론 네. 백그라운드를 제가 잘 모르지만. 안 읽어 오시면은 그냥 질문이 없으시군요. 그러면은. 네, 그 넘어가, 네. 넘어가고 퀴즈를 보는 거야. 네. 어, 그러면은 다음 주에 괜찮은가요? 그러면 그 설 지나고니까 시간 자체는 괜찮을걸요? 이미 연휴가 다 음. 끝나가지고. 네. 네, 라운지에서 저렇게 같이 읽을 팸 저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일단 진행이 그렇게 되기로 했으니까 레코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영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나하고 끝나다니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학생. 네, 어떻게 보면 제일 그러면 쉬운 대로 하셨기 때문에. 네, 레코딩 근데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네. 들으면서, 저는 곡선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음, 음, 음. 예, 그리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예.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곡선을 잘 음미하고 씹어 먹어도 역시 곡면으로 갈 때는 어려움은 상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어려움은 곡선을 이해 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2차원, 그 선형대수 뭐 이제 다양한 이제 데서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네, 네, 네. 무슨 예, 말씀인지 예. 공감합니다. 그게 네. 그게 진짜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학생들이 이걸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느낀 부분이 하나는 이제 공면을 인트로 할 때고 두 번째는 편미분 방정식에서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해서 가장 처음 배우는 그 상수계수 1차 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만들 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안 배우신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학생들의 이 굉장한 어려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음. 아무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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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레코딩을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